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M&A를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에 대해서도 답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의 M&A 딜이 궁금하면 사실 인터넷을 검색하시는 방법도 있고 2019년에서 2023년까지 딜은 연간으로 공시되는 사업보고서에 매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보고서 주석을 참고하시면 좋고요. 여기에 이제 2019년에 삼성전자 또는 삼성전자의 그 종속기업 해외 연결 법인들 있잖아요. 연결 실적에 영향 끼치는 해외 자회사들이 딜했던 것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 제가 이제 이것저것 써놨는데 사실 이 중에서 정말 반도체 관련된 사업을 양수한 거는 삼성전기의 PLP, 패널 레벨 패키징 사업, 요것만 양수를 했고 나머지들은 사실은 반도체 사업을 양수했거나 인수했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요 PLP가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요거는 제가 별도로 진행되는 세미나 반도체와 칩넷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삼성전자가 그러면 사실은 이제 반도체 말고 다른 쪽에서 좀 많이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M&A가 진행이 됐고 그 중에 좀 크게 이슈가 됐던 회사는 그 삼성전자가 직접 산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의 종속 기업이 지분을 인수한 회사 중에 이스라엘 회사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회사는 코어포토닉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그 스마트폰의 카메라 사진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코어포토닉스가 어떤 회사입니까? 라고 챗GPT나 아니면 퍼플렉스 AI에 물어보면 이 회사가 2012년에 설립이 됐고 스마트폰용 첨단 카메라 기술과 이미지 처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라고 알려줍니다. 예, 이제 2019년에 삼성 일렉트로닉스 베넬룩스 BV라는 삼성전자의 종속 기업이 코어포토닉스의 지분을 인수를 했고요. 그러면 코어포토닉스가 뭐 하는 회사냐? 코어포토닉스가 되게 여러 가지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의 두 모듈 간의 화질과 초점 거리를 최적화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어떤 일반적인 카메라를 갖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물이나 사람을 줌을 해서 촬영하려고 하면 그때 뭔가 그 줌 기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줌 기능을 사용해서 활용하는 경우에는 카메라의 그 유효 초점 길이, 즉 이펙티브 포컬 랭스라는 게 굉장히 길어져야 되거든요. 네, 이 유효 초점 길이는 렌즈가 빛을 모아서 이미지를 형성하는 거리인데 이게 길면 길수록 더 멀리 있는 사물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되게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줌 기능을 거의 쓰지는 않는 편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줌 기능을 제대로 쓰려면 제가 카메라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또는 스마트폰을 산다 하더라도 그 카메라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 카메라로 촬영했을 때 이미지 품질이 좋거나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줌인해서 찍으면 좋겠지만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하면서 줌 기능 별로 안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그 카메라 두께가 두꺼워지는 것도 별로 선호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코어 포토닉스의 기술을 쓰면 줌 기능을 구현하면서도 스마트폰에 부착된 카메라의 두께가 두꺼워지지 않도록 구현해 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코어 포토닉스는 광학 품질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카메라 유효 초점 길이, 이펙티브 포컬 랭스 대비 토털 렌즈 길이라고 있어요. 이 TTL이라고 있는데 이 비율을 되게 최소화해서 0.87까지 낮춰서 이 슬림한 두께의 스마트폰에 적합하도록 그렇지만 그래도 역시 2배, 3배의 광학 줌이 가능한 카메라 모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삼성전자가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사업 양수한 것들 보시면 코어 포토닉스, 삼성전기의 PLP 사업, 이매진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좀 뉴스에 많이 등장했던 건데 이 중에서 실제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삼성전기의 PLP 사업이고요. 이 PLP는 패널 레벨 패키징의 약자입니다. 반도체가 이제 전공정하고 후공정으로 나뉘는데
후공정 중에 패키징, 특히 이제 그 고급 후공정으로 알려진 어드밴스 패키징 기술로 알려져 있고, 원래 삼성전기가 2015년부터 차세대 패키지 기술인 PLP 개발을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웨어러블용 제품에, 특히 웨어러블용 반도체 중에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불리는 반도체에 이 PLP 패키징 기술을 적용을 해서 양산을 했습니다. 다만 PLP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가 나오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삼성전기의 투자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진행하던 이 패널 레벨 패키징, 그 반도체 어드밴스 패키징 쪽 사업을 삼성전자가 인수를 했고, 이제 그런 일이 2019년에서 2023년에 이루어진 삼성전자의 그 양수 히스토리에 나와 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쪽 코어포토닉스나 이메지는 반도체 회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회사인데 의외로 뭔가 또 다른 반도체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 반도체 업종이 아닌 회사를 더 많이 인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업종에서 M&A를 통해서 또 다른 좋은 반도체 회사를 사는 게 많이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로 제가 아까 이제 무역 분쟁 이후에 빅딜이 많이 힘들어졌고, 규제 당국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그 어떤 그 빅딜에 대해서 그 좀 뭔가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지 미리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리스크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이게 반도체 업종이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뭔가 M&A 대상이 될 만한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누군가 전액 현금 거래를 통해서 이런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면 엄청난 현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M&A 하려고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유동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뭔가 그 무역 분쟁 이전 또는 그 전후에 M&A 얘기가 나왔거나 아니면 이 정도는 시가총액이 좀 높지 않다라고 얘기되던 해외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몇 년 전에 몇 번 이렇게 주목받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업들 시가총액이 얼마나 큰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ARM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엔비디아가 인수하려고 했을 때 40 빌리언 US 달러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마켓 캡이 거의 100 빌리언 US 달러스니까 2배 이상이고요. 그리고 그 차량용 반도체 회사 중에 비교적 시가총액이 낮은 회사가 일본의 르네사스입니다. 르네사스는 마켓 캡은 제가 확인했을 때는 28 빌리언 US 달러였고,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장비사 중에 비교적 시가총액이 낮은 회사가 테라다인이라고 있거든요. 네, 테라다인도 17 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0조 원이 넘고요. 그리고 한때는 AMD 같은 경우도 AMD도 뭔가 인수 대상으로선 좋은 회사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았었는데, 그때는 AMD 시가총액이 지금처럼 높진 않았거든요. 지금은 마켓 캡이 200 빌리언 US 달러스가 넘습니다. 네, 굉장히 높죠.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도 항상 뭔가 그 M&A 딜이나 이럴 때 얘기가 나오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시가총액이 23 빌리언 US 달러스고요.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이제 비교적 뭐 TSMC나 아니면 다른 그 파운드리 회사들에 비해서는 그 커패서티가 상대적으로 좀 작은 편이죠. 예, 그렇지만 여기도 마켓 캡이 26 빌리언 US 달러입니다. 그래서 뭔가 기본적으로 예전에 M&A 시장에서 얘기됐던 후보 기업들이 지금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고 100조 원 넘거나 200조 원 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기본적으로 20조 원, 30조 원 넘기 때문에 전액 현금 딜, 그러니까 올 캐시 딜로 이런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아내는 게 정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무역 분쟁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 무역 분쟁 훨씬 이전이나 또는 무역 분쟁 전후에 있었던 그 규제 당국 승인을 받기가 좀 어려웠던 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두 가지 딜을 말씀드릴 텐데, 요거는 둘 다 성사가 되긴 됐지만 그 당시에 어떤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이나 뉴스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면 요게
뭔가 성사가 되기가 좀 쉽지 않았겠구나라 느껴지는 그런 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디어텍이라는 대만의 반도체 회사 딜이었는데 2012년에 엠스타라는 기업을 인수하겠다고 6월 22일에 발표를 했고요. 실제 제가 이제 2013년 1월에 미디어텍 방문했었는데 그때도 아직 뭔가 진행 중이었고 요 그 인수 자체가 마무리된 거는 그로부터 조금 한참 뒤인 2014년 2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될 때까지 거의 1년 6개월 이상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특정 국가의 규제기관에서 이 미디어텍이 엠스타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이슈를 많이 제기했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이제 ARM 홀딩스를 살려고 했었다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가 실제 그러니까 성공한 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멜라녹스라는 기업을 샀고요. 이 딜은 아까 말씀드렸던 M&A 딜에 비하면 금액이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7 빌리언 US 달러였고요. 요 딜이 실제 그 완료가 된 거는 2020년 4월 17일이었습니다. 4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딜 자체가 처음으로 이제 어나운스 된 거는 2019년 3월 11일이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 3월 11일부터 2020년 4월 27일까지 거의 13개월 정도 딜이 진행이 됐고 사실 이 딜은 그 당시에 다들 좀 금방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멜라녹스가 그렇게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20조 원, 30조 원 또는 100조 원, 200조 원짜리 마켓캡 회사보다는 그래도 규모가 작은 회사였고 그리고 보통 M&A 발표하면은 그 인수합병을 진행하려고 하는 주체가 되는 회사들은 주가가 바로 하락하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멜라녹스를 인수하겠다라고 발표했을 때 엔비디아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반응도 매우 우호적이고 멜라녹스가 엄청나게 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 딜이 좀 무난하게 진행될 거다라고 초기에는 다들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그 당시에도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규제 당국 그리고 유러피안 커미션, 멕시코 그리고 중국의 규제 당국 승인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실제로는 13개월 만에 이 딜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무역 분쟁 이후에 M&A 딜이 많이 어려워졌다 여러 가지 이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무역 분쟁 뭐 이전이든 이후든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는 것이 원래도 좀 어려웠지만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고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뭔가 규제 당국이 이슈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제가 삼성전자의 M&A 딜 그리고 다들 제가 항상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는 굉장히 큰 반도체 회사인데 왜 반도체 회사를 많이 사지 않나요? 이거에 대해서 뭔가 저만의 답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의 M&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SK 하이닉스는 2013년까지는 M&A에 대해서 뭔가 크게 신경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2013년까지는 램버스라는 특허 기업,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기업하고 소송을 하고 있었고요. 소송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상반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 요 램버스하고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마침내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소송 관련된 리스크가 굉장히 이제 작아지고 나서 그다음부터 뭔가 그 사업 양수나 M&A에 좀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던 것 같고요. 물론 중간에 SK 하이닉스가 규모는 크진 않지만 낸드 쪽에 컨트롤러 설계하는 회사를 사거나 이제 그런 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딜 자체는 엄청 이제 규모가 크진 않았고요. 뭔가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딜 중에 하나가 2017년도에 일본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부 지분을 인수한 거고요. 그리고 2020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텔의 그 낸드와 SSE 사업을 양수한 것입니다. 그 램버스와의 소송은 2013년 상반기에 종료가 됐고 그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은 2013년 7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에 SK 하이닉스도 뭔가 M&A 관련된 뭐 자금적인 여유 또는 뭔가 의사결정상의 여유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본 도시바에 대한 그 반도체 사업 투자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특수 목적 법인 출자였고요. 또 하나는 그 특수 목적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특수 목적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면 나중에 이게 혹시 이 사채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전환되면 최종적으로 도시바 반도체 사업 지분의 15%를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7년부터 이제 2017년에 있었던 굉장히 큰 딜이었고, 그 이후에 거의 3년 만에 2020년 10월 20일에 인텔의 낸드 사업을 영업 양수를 한다라고 공시가 나왔죠. 네, 그리고 실제 이 딜은 2021년 12월에 승인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이제 M&A 하겠다라고 발표했을 때 그 각국의 규제 당국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 미국,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유럽 쪽, 중국, 그리고 영국, 싱가포르, 대만, 브라질 이렇게 승인이 필요했고, 각 국가별 승인을 받는데 중국이 가장 마지막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 M&A 딜을 승인하면서 그 내건 조건이 6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제 국내 언론을 보시면, 언론 자료를 보시면 6가지 조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전 2년 동안의 가격 수준 이상의 단가 인상을 금지합니다. 네, 5년 동안 현지 공장 생산량을 확대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해외 시장과 차별 없이 공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타 제품과 결합 판매를 금지합니다. 5번째로는 경쟁 업체의 시장 진입을 지원해야 된다. 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조건이 있었고, 6번째로는 타사와 가격 담합을 금지합니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엑손모빌의 M&A 케이스도 말씀드렸지만 이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긴 했지만 뭔가 조건이 있었다. 그래서 아까 엑손모빌 같은 경우는 그 인수 당하는 회사의 CEO가 이사회 멤버가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 정부 승인 받을 때 이렇게 6가지의 조건이 있었다라는 것도 이제 연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M&A라는 게 원래도 사실 쉽지는 않지만 무역 분쟁 이후에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고,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는 것이 원래도 어려웠지만 더 훨씬 까다로워졌고, 그리고 예전에 뭔가 M&A 후보로서 꼽히던 괜찮은 기업들이 지금은 그때보다 더 좋은 기업들이 돼서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앞으로 어떤 대기업, 반도체 대기업, 글로벌 대기업이 또 다른 반도체 글로벌 대기업을 사는 거는 많이 어려워질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M&A 하는 게 정말 더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로미오와 줄리엣의 어떤 결혼이 성사하는 것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로미오와 줄리엣 발레 공연 사진이고요. 제가 사실 이게 원래는 연극이나 영화 사진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발레 공연 사진이 최근에 보기 좋은 게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가 인수가 될 때 규제 당국에서 이걸 승인하면서 중국 측에서 복잡한 조건을 내걸었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거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로미오와 줄리엣의 결혼을 이제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배경이 베로나잖아요. 그러니까 베로나의 영주 또는 거기 뭐 귀족 집단, 이런 사람들이 뭔가 어떤 조건을 내걸고 승인하는 것과 비슷하죠. 예를 들어서 사회적 평화를 유지한다. 뭐 로미오와 줄리엣이 결혼을 함으로써 양가의 분쟁이나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는 베로나 지역에 경제적으로 기여를 해야 된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결혼 이후에 베로나 지역에 뭔가 지자체 관련 프로젝트나 자선 활동에 투자하여 경제적으로 기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정치적 동맹 관련된 조건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로미오와 줄리엣의 결혼을 통해서 가문간 또는 다른 국가와의 정치적 동맹을 강화하거나 새롭게 형성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면서 로미오와 줄리엣의 결혼이 승인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나온 것처럼 결말이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결말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무역 분쟁 이전의 M&A 중에 아바고하고 브로드컴이 합쳤던 그 당시 기준으로는 엄청난 대규모 딜이라고 알려졌던 그런 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무역 분쟁 이후에는 사실 대규모 딜이 어려워졌고, 물론 2020년에 잠깐 몇 개의 대규모 딜이 있었지만 그때만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였고, 오히려 그 이후에는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브로드컴이 퀄컴을 사려고 했을 때 싱가포르 베이스의 기업이라는 이유로 뭔가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기가 어려웠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M&A 관련돼서는 삼성전자는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영업 양수가 진행이 됐는데 그중에 실제 뭔가 반도체 관련된 거는 삼성전기가 진행하던 PLP,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고 불리던 어드밴스 패키징 사업부만 반도체 관련 영업 양수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사실 그런 쪽은 아니었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도시바 메모리 그리고 인텔의 낸드 SSD 사업부를 이제 지분 투자하거나 아니면 인수하는 쪽에 어떤 그런 M&A가 진행이 됐지만 특히 그 인텔의 낸드 SSD 사업부를 인수하는 것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결혼을 성사시키는 정도의 굉장히 그런 어려움이 많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 반도체와 M&A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한국 IR 협의회 기업 리서치 센터에서는 항상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뭔가 객관적이고 중립성이 담보된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상장 기업이 2,600개가 넘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하실 때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특히 그 상장 기업 중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시가총액이 큰 기업도 있지만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정보의 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평상시에 발간하던 기업 분석 자료 외에 반도체와 M&A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것과 별개로 반도체와 AI 그리고 반도체와 그 후공정 패키징 기술 중에 칩렛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또 별도로 세미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